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과 관련된 세계사 파트를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죠? 그쵸, 몽골이 고려에 침입하고 거기에 고려 정부와 고려 백성들이 어떻게 대항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그 강대한 몽골 제국, 그 몽골 제국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이 원나라를 성립하고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잘 알겠지만 몽골족을 처음 통일한 사람은 바로 칭기즈칸입니다. 칭기즈칸이라는 이름 자체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하고 많은 위대한 평가를 받아온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다양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대제국을 건국한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노래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몽골 제국을 형성했고 이후에 몽골 제국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몽골족의 성장에서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부터 살펴볼게요. 네, 다들 잘 알다시피 대륙 곳곳에서 힘을 키워가던 몽골족을 테무친이라는 사람이 13세기 초에 통일을 해서 몽골 제국이 성립됩니다. 이 테무친이 몽골 제국의 황제 칭기즈칸이 됩니다. 이 칸이란 말은 몽골어로 임금을 뜻하는 단어예요. 자, 이 몽골 제국의 통일이 몽골 제국 형성의 그 발판이 되어가는 거죠. 몽골 제국은 기존 몽골 관습에 따라 칭기즈칸이 죽고 난 뒤에 자손들의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됩니다. 어떻게 분열될까요? 네, 몽골 영토와 본래 몽골 영토 하북 지역은 몽골 제국의 직할령이 되고 이후 옆에 커졌던 나라들이 이제 총 4개의 나라로 분열되죠. 킵차칸국, 오고타이 한국, 차가타이 한국, 그리고 일한국 이렇게 네 한국으로 나눠집니다. 이 한국이란 말은 대한민국 할 때 그 한국이 아니란 건 다들 잘 알 거예요. 네, 바로 칸의 나라, 칸국, 칸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이 몽골 직할령에는 쿠빌라이 칸이 칭기즈칸의 후손이었던 쿠빌라이 칸이 금나라를 무너뜨리고 이후에 더 세력을 키워서 수도를 베이징으로 한 후 나라 이름을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잠깐 몽골 제국 확대의 그 과정을 조금 다시 살펴볼게요. 네, 처음 통일한 이후에 점점 나라가 커져가죠. 네, 이후에 이렇게 나라가 분립이 되었습니다. 자, 힘이 강력해진 원나라는 이후에 남송마저 멸망시키고 나라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갑니다. 우리 송나라가 이전에 이 중국 한족들이 세운 송나라가 대륙에 있었던 거 다들 알 거예요. 송나라가 조광윤에 의해 건국되고 1127년 금나라에 의해 굉장히 세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금나라에 의해 송나라가 멸망한 후에 그 왕족이었던 또 다른 세력이 남쪽으로 도망가서 다시 송나라를 재건한 그 기점을 기준으로 이전을 북송시대, 이후를 남송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송나라 왕조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쿠빌라이 칸이 세운 원나라는 어떻게 나라를 정비해 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치 제도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데 가장 그 기반이 되었던 사상이 바로 몽골 제일주의입니다. 몽골 제일주의가 뭘까요? 네, 말 그대로 몽골인이 제일이라는 뜻입니다. 네, 몽골인 중심의 지배체제를 펼쳤던 거죠. 당시 이 몽골 제일주의를 바탕으로 원나라는 계급을 총 4계급으로 나뉘어요. 당연히 가장 최상급에 있던 몽골족, 그 다음에 두 번째 계급은 생무기인이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인, 마지막 최하층으로는 남인, 이렇게 계급을 총 4계급으로 나눴어요. 이 생무기인에는 위구르족이나 아라비아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서역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층인 한인에는 여진 사람들이 아니면 금 지배를 받던 한족들, 그다음에 거란인, 그리고 고려인들, 일부 고려인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하층인 남인이 바로 남송 지배를 받던 그 한족들을 얘기합니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던 남송 지배하의 중국인들이 남인으로서 최하층의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정치 군사를 비롯한 주요 관직은 몽골인들이 차지를 하고 두 번째 계층이었던 생목인들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담당하게 돼요. 재정 아니면 행정 실무 같은 것을 이 생목인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자, 이 원나라가 큰 중국 대륙을 지배했던 방식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몽골 제일주의를 통해서 철저한 민족 차별 정책을 실시했고요. 두 번째는 강력한 군사력입니다. 오랜 기간 유목 생활을 통해 잘 훈련된 강력한 군대를 전국 곳곳에 배치해서 이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국 한족들을 지배했던 거죠. 그 세 번째가 몽골 민족의 고유 문화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중국 한족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몽골 문자, 몽골 풍습 등을 계속 사용하고 유지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나라는 몽골족의 고유 풍습과 한족들의 풍습을 철저히 구분하면서 나라를 이끌어 갔습니다. 자, 특히 이 원대에는 엄청난 대륙을 바탕으로 동서 간의 대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어요. 이때 세 가지 교통망을 통해서 이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로 연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어요. 그게 어떤 교통로가 발달하였나요? 네, 초원길, 비단길, 그 다음에 바닷길 이렇게 나뉩니다. 네, 초원길은 원래 스키타이 기마 민족,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 의해서 개척된 것인데 여기 북위 50도 지점의 초원지대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비단길은 한무제 때 개척됐었죠. 그 유명한 동서교류에 이용되었던 그 길입니다. 그 다음에 바닷길은 이렇게 인도 아라비아 반도부터 이렇게 거쳐서 인도를 거쳐서 이렇게 중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이 바닷길, 이렇게 큰 교통로를 바탕으로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갑니다. 이렇게 넓어진 교통로를 따라 뭐가 설치되었나요? 네, 맞아요. 주요 교통로 역참이라는 걸 설치를 했대요. 이 역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사료와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역참이라는 걸 설치해서 여행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상인들 그리고 다른 나라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 시대에 중국에 관한 사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특히 서양 지방, 서양에서 온 유럽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쓴 내용들이,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떤 책들이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그 유명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그 다음에 이분 바투타라는 모로코인이 쓴 여행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 책들 속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내용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활발한 동서 대교류를 통해서 많은 문물들이 각 대륙 간에 오고 갑니다. 먼저 유럽으로부터 중국으로는 천문학, 지리학, 수학과 같은 학문, 역학과 같은 학문들이 들어오고 또 이때 많은 선교사들이 원나라에 와서 포교 활동을 벌여서 크리스트교도 이때 널리 퍼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 중국은 중국의 중요한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유럽에 전파해줬죠. 나침반이나 인쇄술, 화약 등을 전파를 해서 유럽의 어떤 항해술 발달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활발한 대교를 바탕으로 원나라는 엄청난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어요. 원대에는 특히 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목화 재배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대운하라는 것을 통해서 물자가 전국적으로 잘 흘러갈 수 있게 하죠. 대운하는 수나라 때 개통되었던 건데 수나라 때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육지에 파놓은 물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이제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자, 이러한 활발한 물자 흐름을 통해서 상공업도 널리 발달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간에 활발히 교역을 하겠죠. 돈의 흐름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면서 지폐를 사용하게 돼요. 이 원나라 때 사용된 지폐를 교초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대는 또 이전의 귀족 문화와 달리 서민들만의 문화가 발전하게 돼요. 구어체 소설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다음 원곡이 유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구어체 소설로는 삼국지연이나 수어지야 같은 영혼담을 늘어놓는 무협소설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서유기도 이때 원나라 때 본격적으로 소설로 편찬됩니다. 네, 정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소설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나 이 원나라도, 강성했던 원나라도 결국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쿠빌라이 칸이 죽고 난 뒤에 이 황제, 계승 다툼으로 정치가 굉장히 혼란해지고 또 관료들의 행포로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원나라 말기에 대규모 농민 반란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결국에는 여기에 힘입어서 기존의 한족들, 몽골족의 차별에 핍박받고 있어 한족들도 같이 들고 일어서게 되면서 홍건적이란 대표적인 한족 농민의 반란인 홍건적의 난으로 결국 원나라는 멸망을 하게 되고 다시 한족들이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 나라가 바로 명나라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 몽골족은 이민족 최초로 중국 대륙을 완전히 지배하고 약 100년간 이 중국 대륙을 통치했던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었어요. 특히 이 시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바로 동서교류입니다. 아무래도 큰 영토를, 넓은 영토를 차지한 만큼 이 시기에 동서교류가 더 돋보일 수 있었겠죠. 네. 넓어진 영토를 위해서 원나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더욱더 교류를 활발하게 하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글은 교과서 251쪽에 있습니다. 학습지 5페이지에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네. 이 내용은 아까 봤던 이분 바투타가 쓴 여행기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국 원나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자에게 중국은 굉장히 여행하기 안전하고 좋은 지역이다. 홀로 큰 돈을 가지고 거금을 가지고 9개월 동안 돌아다녀도 걱정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은 모든 기역에는 여인숙이 있는데 관리자가 와서 투숙객의 이름을 적고 일일이 확인 도장을 찍은 다음 여인숙 문을 잠근다. 다음날 아침에 관리자는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기역까지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후에는 또 그곳의 관리자로부터 전원이 도착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옵니다. 굉장히 그 기역에 있는 관리자들 사이에 체계가 굉장히 철저한 걸 볼 수 있죠. 안전하게 여행객들이 여행할 수 있도록 되게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역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죠. 바로 역참이라는 것입니다. 역참은 일정한 거리에 따라서 세워졌어요. 약 100리마다 역을 세워 거기 참호라는 관리자를 두고 이제 여행객들과 이런 여행 루트를 관리를 했었던 건데 이 역에는 숙박시설, 그다음 말을 빌려주는 거 아니면 식량 같은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자들이 머물고 뭐 돈도 말도 빌리고 식사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몽골 제국이 이런 역참과 같은 시설을 설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과서에서 찾아보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잠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도 잘 알 수 있겠죠. 아무래도 넓어진 영토를 여기에 효율적으로 교통망이 정비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맞아요.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각 지점의 수도까지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역참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역참 간의 그 연락망을 통해서 신속하게 수도까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또 여행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도 잘 마련되어 있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몽골족들의 성장과 몽골 제국의 성립 그리고 원나라의 각종 제도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결국 몽골의 지배하에 놓인 고려를 다시 살펴봐야겠죠. 원의 간섭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고려 말기의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